네, 필살기 고수회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을 갖추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쪽으로 또 눈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9월은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설이 또 우려감을 키우고 있고요. 코스피 전체적인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 중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상법 추가 개정 등을 통해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시간은 김영구, 김진 전문가와 함께 업종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업종과 거기에 발맞춘 최선호주 각각 2개 종목씩 마지막엔 히든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볼까 합니다. 관심 섹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하신 쪽은 자동차입니다. 수출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미국의 다른 시장에서도 판매가 많이 되면서 8월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8월 판매량이 2.9% 정도 올라갔으니까 일취월장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대기아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8월 한 달간 내수에 12만 4천 대, 수출은 21만 2천 대, 합해서 33만 6천 대를 갖다 판매를 했고요. 특히 전기차라든가 서브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실적을 견인을 했어요. 이 중요한 것은 미국만 팔려진 게 아니라 미국 이외에도 팔려나갔다는 것이 중요하고 6월부터 3개월 연속 월별 최대치 수출 실적 경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거든요. 네. 그럼 미국발 관세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이면서도 친환경차와 중고차 이걸로 이제 수출을 갖다가 파고를 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전기차가 잘 팔린 이유가 뭘까? 결국 9월 말까지 신청한 신차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거든요. 네네. 아마 그것 때문에 밀어내기식의 판매가 호조를 띄웠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9월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노란 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어떨까?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불확실성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줄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 같고요. 네. 요번에 조지아주에 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불법 체류 문제로 그 500여 명이 검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이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이 노란봉투법은 단기로는 불확실성이나 우려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비용 증가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생산 라인 중단이라든가 공급망 차질 이런 것도 우려가 되겠죠. 또 파업 시에 납기를 맞춘다든가 비용 증가라든가 신뢰도 하락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근데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란봉투법이 자동차 등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반기에 사실 시장을 주도했었던 건 조방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선 방산 원전 쪽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동차 업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또 가장 소외됐던 쪽이 자동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부각시키고는 있긴 합니다만 정말 비중에 실어가도 괜찮을까요? 뭐 어느 정도 선이면 적절하다 보실까요?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조방호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른 와중에 소외가 돼 있었는데 소외됐던 이유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예. 이미 실적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충분히 일단 저평가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 패턴상 바닥권부터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 네네.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이런 패턴을 야금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또 이제 주가가 뻥 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종목들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당장 여러분들에게 단타나 단기 전략으로 큰 수익을 본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중기 스타일의 이런 완성차 같은 경우에들은 한 종목당 한 5에서
10% 정도? 그 이렇게 정도 네. 안정적인 그 매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부품주들도 완성차와 비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빠른 편이긴 하니까 이런 쪽도 좀 병행해서 투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품주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이 네. 부분도 좀 같이 여쭤볼까요? 뭐 완성차 업체 쪽에 있을 거고요. 또 관련된 부품주 쪽에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뭐 접근할 땐 어디 쪽이 더 매력이 높다 보세요? 이게 그렇습니다. 형님은 형님대로 품위가 있고 동생은 동생대로 멋짐이 좀 틀릴 수 있겠죠. 네. 완성차하고 부품주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요즘 완성차나 부품주들의 매력이 하나 더해졌는데 로봇이라는 거예요. 로봇. 예. 네. 신사업 진출에 비해서 이제 기대감이라든가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빠름 쪽으로 본다면 동생인 부품주가 더 나을 수 있겠고요. 속도전에서. 예. 네. 완성차의 실적 오전이 부품주들까지 연결이 되면서 실적 오전이 서로 맞물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내가 빠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면은 부품주들 쪽이고 조금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하면은 완성차 쪽을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부품주들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종목 두 종목만 픽을 해드리면 네. 현대 오토에버, 현대 위아 이 두 종목이 로봇 쪽으로 또 집중적으로 현대차와 연결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구 전문가의 관심 섹터는 자동차였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김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여전히 투자 전략 유효하다 판단하십니까? 지금 뭐 현재로서는 제가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는 그런 섹터라서 자동차는요? 예, 그래서 정밀한 분석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좀 의견을 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트의 큰 흐름을 잠깐 살펴보니까요. 1년 동안 정도의 그 조정을 받고 나서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김영구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눈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잘 준비하실 네.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까지 풀어갈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탑픽 궁금해집니다. 뭐 자동차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최선 우주를 준비하셨을지 첫 번째부터 공개합니다. 자, 역시 현대차가 나오는군요. 관세 리스크로 만년 저평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인데 최근에는 또 약간 상승 쪽으로 기대를 거는 그 여력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특히나 또 이런 긍정적 전망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네. 일본 차관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쪽 이슈도 또 있죠. 15%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네. 우리는 아직 25%잖아요. 그러면 10%의 차이가 생기는 거고 갭 차이에서 판매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간 차이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행정명령도 곧 나올 것이고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싸진다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더 좋아진다라고 보여지는 네네. 거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꾸준히 오르던 주가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금 조정 구간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대형 우량주 패턴으로 보면 뭐 이건 당연시 여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주가는 22만 원 선 전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실상 도요타나 혼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30%에서 40% 정도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네.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철이나 자동차, 로봇 등 현대차의 그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에 36조 원을 이번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의 밸류체인 구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의 생산 능력 또한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그렇다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이렇게 3종 세트로 해서 전차종 라인업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공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이런 전략이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와 이제 로봇 관련된 그 전략들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 시장 진출, 특히나 그 로봇 아틀라스죠. 미국 신공장에는 시범 투입하겠다 이런 이슈가 또 있었더라고요. 네, 로봇 산업에 진출하는데 이거는 뭐 현대차 그룹만 문제가 아니고 전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이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2021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4족 보행 로봇 스팟이라든가 2족 보행 로봇 또 아틀라스
또 물류 로봇인 스트레치 이렇게 개발한 기업인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용해서 이번에 아틀라스를 갖다가 신공장 그러니까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여기에 시범 투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3만 대 생산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하고 또 로봇 생태계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전기차라는 할 수 있는 SDV 이런 쪽에 대한 미래 신기술과의 결합을 갖다가 염두에 둔 전략이라서 요것이 아마 미래 프로젝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현대차의 주가를 살펴보면 이렇다 할 뭐 큰 탄력은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 뭐 보고서도 하나 있었더라고요. 뭐 연 순이익의 어떤 그 주당 순이익의 증가치를 예상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떠세요? 뭐 통괄적인 그 전략을 잡아본다면 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30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만 원. 다만 이게 단기에 무슨 개별 종목들처럼 빵빵 튀는 그런 종목이 아니니까 조금 단중기적인 그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보시고요. 네. 지금은 위에 걸려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의 움직임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느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그 야금야금 올라간 게 벌써 수개월 됐거든요. 네. 저점을 찍어놓고 쌍바닥을 찍어놓고 올라가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그 위에 있는 22만 원, 23만 원에 있는 매물을 거의 소화를 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3일인가요? 7월 31일 날 이미 한번 23만 원을 한번 돌파했다가 밀렸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매물 소화 과정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흡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8월 들어서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연기금이나 기관들까지도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패턴상으로 보면 매물 소화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을 위해서 야금이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러다가 양봉 하나가 대자 양봉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25만 원의 2차 저항선이 문제인데요. 네. 그 2차 저항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이 기업의 이 현대차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것만 돌파를 하면 멋진 그림이 나타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치가 오게 될 텐데요. 매수 적정가는 22만 원 선 전후부터 21만 원 사이. 네.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매직 가격이고요. 목표치는 25만 원과 3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시고 손절가는 20만 원 잡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현대차 전략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의 두 번째 탑픽 어떤 종목이 등장할지 역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아차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오랜 침체를 딛고 이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정부의 전기차 전환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 수혜가 좀 톡톡히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성비 갑인 EV3를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차종 간의 보급 물량 조정이라든가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편에 나섭니다. 그래서 기아의 신차 효과와 캐즘을 극복하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면모가 될 텐데요. 네. 이 신차 모델을 통해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대중화에 나서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 보면 EV3는요, 지금 중간에 딱 있는 그 모델이에요. 그 7월에 출시된 24년 7월에 출시된 EV3 소형 서브 전기차라든가 누적 판매량이 벌써 15,000대를 기록하면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거든요. 25년 1분기에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EV3는 정부 보조금도 받겠다. 제조사 프로모션도 진행이 되겠다. 그러면 실구매가가 2천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주행거리는 또 400km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가성비로 인해서 젊은 층에게 인기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도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매 급증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기아가 EV5도 출시를 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이제 5번째로 선보이는 전기차가 될 텐데 화제가 된 이유가 또 있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가격 때문에 그럴 거예요. 비용적인 왜 그러냐면 문제. 봐봐요. 지금 NCM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집어넣는데 높은 에너지 밀도가 있고 긴 주행거리, 우수한 성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단점은 LFP 배터리보다는 한 3배 정도 비싸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걸 쓰느냐?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성능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일단 EV5의 전략적 모델인 이 EV5가 3나 6보다 다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북미 모델의 그 LG 엔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결국 기아의 전략적인 선택, 가격적인 측면과 성능 이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그걸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2분기 실적을 보면 아무래도 미국 관세 여파가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의 영업이익도 좀 눈에 띄게 줄어서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까, 그 타이밍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년도보다는 약간 마이너스 2.4% 정도 줄여서 목표를 잡기는 했는데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평균 수익을 상회하는 실적 전망도 발표를 했고요. 이번 그 2024년 그 고수익 달성 요인의 3가지 요인을 보면 제품력 중심의 브랜드로의 성장을 했고요. 상품 부가가치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차량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네. 또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금 생산 체제를 갖다가 구조적인 원가 확보 우위를 갖다 확보하는 그런 개념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첫 번째로 보면 일본차 행정명령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차는 발생을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악재가 아닌 단발 악재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보면 막판에 밀어내기 식의 그 북미 지역의 판매 호조가 9월 말까지는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소형 전기차 강화라든가 패밀리 전기 서브차의 강화 이런 걸로 인해서 9월 4일부터 계약 개시를 하면 아마 요것 또한 굉장히 판매 증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기아차 배당 이슈도 여쭤볼까요? 왜냐하면 또 배당 매력이 풍부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특히나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또 배당 같은 부분에 주목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습니다. 자, 기아의 배당 매력과 더불어서 접근 전략까지 묶어서 말씀 주신다면요. 네네. 네. 이게 기아가 24년 배당 1위 기업인데요. 전체 상장 종목들 중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어요.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니까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구조죠. 네네. 예, 배당금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 소진율도 40%나 되고요. 배당 성향 최소 25% 정도 됩니다. 자사주 매입 최대 한 10%?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한 차트를 보면 지금 주봉상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딱 라인대에 와 있습니다. 네. 그 라인이 10만 5천 원인데요. 지금 그 라인대만 돌파를 한다면 멋진 그림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럼 11만 원대로 돌파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치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적정 매수가는 10만 5천 원 선 전후. 그다음에 눌림 몫이 10만 원 선 사이까지만 2차 줍줍하시면 되겠고 목표치는 12만 원과 13만 원까지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9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까지 김영구 전문가가 제시한 관심 섹터 자동차와 관련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김진 전문가의 또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업종부터 준비된 내용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은 김진 전문가의 관심 업종 2차 전지입니다. 최근 이제 메탈 가격 사이클과 정책 변수의 그 교차점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탄산 리튬 가격은 저점권에서 일단 반등은 좀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심리는 살아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2차 전지 업종 중에서도요. 네. 세부적으로는요. 그 양극재 등 그 배터리 소재 기업하고요. 그리고 셀 제조사 간에는 차이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봐야 하는데요. 네네. 먼저 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LNF 등 이 그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리튬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SDI 그리고 LG 엔솔 그리고 SK온 등 이 셀 제조 3사의 경우에는 앵커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생산 비중이라든지 AMPC 이 적용 여부에 따라서 실적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동안 AMPC 혜택으로 그 손익 방어력을 유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EV 캐즘 구간
속에서도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러한 종목들을 탑픽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네. 앞서 나왔던 뭐 자동차처럼 2차 전지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주가 이제 9월까지만 반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한간에선 들려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네. 미국의 EV가 이제 좀 시장이 좀 줄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던데 이런 의견은 어떤 답을 좀 주실까요? 제 일부는 맞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시장에서 EV 수요 위축에 따른 그 판매 감소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그 EV 공급망의 탈중국화에 따른 수혜가 이 판매 감소에 따른 영향보다는 더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한 그 유럽 시장과 그 아시아 시장에서의 그 EV 판매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일단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그 장중 그 부진의 핵심 원인은 EV 캐즘보다는 그 리튬 가격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는데요. 리튬 가격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네. 1년 동안의 그 차트인데 단기 40% 이상 최근에 급등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20일에 85,683위안을 찍고 2주 정도 12%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아마 2차 전지주들이 2주 전후에서 가격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지지 라인을 한번 거봤는데요. 지난 3월 달에 그 로마 숫자 그 1번 라인이죠. 7만 1,000위안 이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형성됐던 직전 정고점이 7만 4,000위안 부근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재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2차 전지주들도요. 똑같이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침묵했었던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그 침묵을 좀 깨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자율경쟁, 이 자율주행 같은 부분들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살아날 거다,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뭐 이것도 약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2차 전지에 투자해야 되는 그 대세 상승의 근거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바로 첫 번째가 리튬 가격의 반등, 두 번째가 그 미 EV 공급망에 있어서 탈중국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ESS 시장의 성장세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요,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 리튬 가격의 상승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ESS 시장의 고성장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EV 캐즘은 뭐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ESS가 2차 전지 그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요. 삼성 SDI나 LG 엔솔 그리고 SK온 등 이 셀 지수 3사들도요. 발빠르게 시장 선점을 위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1기가와트시에 달하는 규모의 그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는 2030년까지는요. 30년까지 추진되는 6.2기가와트시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권까지 확보를 했고요.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올 3월에 폴란드 국영전력회사와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시작으로 지난 7월에는 6조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따냈고요. 또한 7월에는 북미 주요 고객사와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삼성 SDI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6월에 독일 상업용 ESS 전문 업체인 테스볼트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SDI하고 이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 주 8일부터 11일까지인 현지 시간입니다. 네. 열리는 그 북미 최대 규모의 에너지 산업 전시회 아리플러스 2025에 참가를 하는데요. 여기서 ESS 배터리 신제품을 발표하는 등 EV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탈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ESS 시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뭐 개별 종목별로, 기업별로의 이슈까지 봤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김영구 전문가는 어떠세요? 이 2차 전지가 등장을 했는데 과거에도 또 이쪽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네. 네.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해야 될 하반기 중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진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리튬 가격, 공급망 탈중국화, 그다음에 ESS의 성장 동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유럽 시장의 공략입니다. 이미 풀로 차 있는 유럽 시장의 그 중국산들을 몰아내고 바로 우리 쉘사들이 벌써 진출을 하고 있는 점들이 보여지고 그에 관련된 소재 관련 기업들이 움직임이 발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요 최근 들어서 발표된 삼성 SDI나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들을 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셀사들이 수주를 많이 확보하면 결국은 소재 관련주들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한 단계 레벨업이 되다가 요번에 한 1개월 이상 눌림목 조정을 보였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부터는 다른 거 좀 덜 봐도 되니까 네. 이 배터리 관련주들의 소재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꼭 보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또 동의하시는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김진 전문가의 관심 섹터죠. 2차 전지 여러 가지 전략적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탑픽 첫 번째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볼 기업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탑픽 첫 번째고요. 최근에 이제 벤츠 계열사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보니까 46 시리즈 공급 계약 중에는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저희가 짚어보면서 좀 가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벤츠와 이번 계약이요. 작년 10월 그 북미 및 기타 지역 내 총 그 50.5 기가와트시 규모의 그 EV 배터리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요. 그 2배의 해당하는 추가 공급 계획을 따낸 것인데요. 네네. 본 계획을 통해서 미국 지역 내에서는 2037년까지 총 75기가와트시 규모,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는 2035년까지 총 32기가와트시 규모의 EV 배터리 공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그 계약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킬로와트당 대략 $90에서 $10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요. 이번 계약 규모는 하나로 무려 15조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벤츠가 이제 중국 쪽과 거래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 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이제 발판 삼았었던 중국 쪽인데 이번에 LG엔솔이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건 그만한 기술 경쟁력을 입증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약 규모를요, 그 EV 수량으로 대략 환산해 보면요, 한 150만 대 정도의 그 자동차에 그 장착할 수 있는 그러한 초대형 물량입니다. 네. 예, LG엔솔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업체들을 따돌리고 벤츠의 선택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요, LG엔솔이 개발한 방금 말씀하신 46 시리즈 성능 이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벤츠의 프리미엄 전력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그 21 시리즈보다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20% 이상 높고요. 반면에 화재 위험은 낮은 이 46 시리즈 양산에 성공한 업체가 전 세계에서 이 LG엔솔 한 곳이라는 점이에요. 한 곳이다. 네, 그런 그 부분인데요. 때문에 향후 이 프리미엄 메이커들의 그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엔솔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지금 나흘간 열리는 북미 최대 재생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한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것을 공개할 것인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지금 이제 개발이 된 ESS용 LFP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기술력을 보유한 것인지 저희가 알아두면 또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그 LG엔솔이 선보일 ESS용 그 각형 LFP 배터리인데요. 이 부분은 그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보다 낮은 에너지 밀도가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ESS 쪽은요, 이 EV와 다르게 공간 제약이 거의 없죠. 예, 또는 아무리 또 있다고 해도 훨씬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또한 이제 강점으로는 외부 충격에 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재 위험에 아주 위험이 낮고 또 생산 단가가 30% 저렴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그 ESS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과 그 경쟁력에 있어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가격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탈중국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북미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밝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 폐지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성장세 둔화, 수익성 우려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부각받고 있죠. 목표가를 내린 쪽도 있던데 네. 뭐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EV 보조금 폐지 시점이 7년이나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캐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또 약해졌다라는 부분 이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앞서 반복해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ESS 배터리 시장이 그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면에서 네. 2차 전지 업계의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의 이런 안 좋은 전망도 제 생각에는 곧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이제 이 LG엔솔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19일 우리 오프라인 강연을 했었잖아요. 이때 추천드려서 2주간 약 25%까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새롭게 접근 전략을 추가로 드린다면 1차는 33만 원에서 34만 원 사이, 그리고 2차 32만 원에서 33만 원 부근까지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1차 38만 5천 원, 그리고 2차는 4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30만 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의 첫 번째 탑픽 종목으로 전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탑픽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한동안은 캐즘에 휘청거렸었는데 그 에코프로 그룹이 모처럼 호실적을 냈습니다. 지주사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까지 주요 계열사들의 영업이익이 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더라고요. 실적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 그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렸었는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39억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무려 1,159%나 폭증한 49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NCM 양극재와 또 NCA 양극재 이 부분들을 삼성 SDI와 SK온 등 주요 배터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기존 그 EV용 양극재 판매의 증가와 함께 ESS용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네네. ESS용 NCM 양극재 판매까지 증가하면서 2분기에 그 호실적에 기여가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룹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도요. 지주사 에코프로가 2분기 연결 기준으로 162억 원의 그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친환경 솔루션 업체인 그 계열사인 에코프로 HN도 2분기 영업이익 37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에 보탬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면 공매도 지표를 봤을 때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지표가 좀 감소세긴 한데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고평가 상태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9월, 5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에코프로비엠의 대차 잔고가 1,172만 주예요. 한 달 전 대비 16만 주 이상이 또 늘었고요. 올해 그 3월 1,502만 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최고 정점이었는데요. 점진적으로 지금 감소는 하는 추세이긴 한데 작년 말 기준이 931만 주였기 때문에 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차 잔고는 그 공매도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을수록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9월 5일 기준으로 누적 공매도량이 410만 주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최근 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고 또한 ESS 배터리 시장 성장세에 따라서 5월에 그 주가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단기간에 7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했던 그 이유가 인도네시아의 그 니켈 재련소 투자에 따른 일회성 이익 때문일 것이라는 그런 시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MPC 이 축소 및 조기 종료에 따른 그 수요 둔화 가능성이 한 몫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리튬 망간 리치 양극재의 샘플 검증 현장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공개를 하면서 양산 의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비엠의 앞으로의 향후 주가 방향성과 뭐 실적 추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수가 될 거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그 지난 8월에 그 회사에서 그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요. 여기서 밝힌 바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의 그
LMR, 그러니까 리치만간 리치입니다. 이 양극재는 그 유수의 고객사들을 통해서 이미 파일럿 스케일의 제품 성능 검증이 완료됐고요. 양산 단계 샘플 품질 검증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LMR 양극재는 그 LFP에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이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려주고 또한 그 가격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능과 가격 효율을 그 중시하는 이 중저가 시장에서의 확장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때문에 OBBBA로 인한 배터리 공급망에서의 탈중국화, 즉 중국 기업 배제가 강화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과 주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접근 전략이 궁금해지는 게 이제 또 최근에 있었던 그런 부진한 흐름들 때문에 지금을 이제 타이밍적으로 접기로 삼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그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월 저점 81,100원에서부터 8월 고점 142,200원까지 단기간에 70%나 급등을 했어요. 그랬죠. 그 이후에 3주 동안 지금 약 20% 전후의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조정의 이유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가격의 조정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은 이 리튬 가격이 예상대로 74,000위안 부근에서 지지 후에 반등을 할 것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도 재상승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또 보시면요. 역시 그 제가 지난 강연회 때 추천을 드렸던 이후에 3주 만에 27% 이상 또 상승을 했었어요. 다시 또 지금 이제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접근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은 1차는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그리고 2차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1차 14만 원, 그리고 2차는 18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5,000원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략들 모두 들어봤습니다. 김영구 전문가,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 같이 또 다채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또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히든주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름 그대로 종목명은 여기서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두 분이 이제 힌트를 주실 거고요.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들어보신 후에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그 정답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섹터를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김영구 전문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힌트 주시죠. 네, 이 기업은 지난 8월 초에 여러분들께 고수회전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62,000원 선 전후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9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단기 수익률이 한 40% 이상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네네. 2차 전지 소재인 그 전해액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 8월 달에 그때 소개드릴 때 단기 급등한 이후에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눌림목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시점인데 네. 요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적기 시점이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 내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면서 유럽 쪽으로도 확산 전략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탈리아, 영국, 독일 주요국들이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미국 쪽은 보조금을 안 주는데 유럽 쪽은 보조금을 줘요. 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팽창을 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 유럽 쪽에 기가 팩토리에다가 전해액을 갖다 공급하기로 했고 또 추가 수주까지도 얼마 전에 했다는 내용들까지 나왔어요. 대신 유럽 고객사의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고요. 유럽 내 글로벌 상위 10위권의 배터리 기업에다 납품하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 번째로는 2018년에 폴란드 공장, 2021년에 헝가리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덩케르크 지역에다가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유럽 전해액 시장을 내가 다 잡아먹겠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보율이 4,700%에 부채 비율은 92%로 안정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신 최근까지는 안 좋은 상황들에서 적자가 이어졌지만 이번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힌트를 쭉 주셨는데 어떤 타이밍에 접근하는 게 가장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보시는지 매매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네.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봉 차트를 좀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거의 40만 원 선부터 폭락을 해갖고 5만 3천 원까지 떨어진 낙폭과 대주입니다. 무려 8배가 넘는 폭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후 종목이라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네.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 바닥권서부터 올라온 게 요만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40% 50%의 수익률을 드렸던 것은 진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에서 단기적인 눌림목 자리에 들어오는 지금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들어와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7만 원 전후 여기 자리에서 1차 매수를 해주시고 네.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6만 7천 원 사이까지는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치는 1차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2차 목표치는 10만 원과 돌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만 원 잡아드리죠. 네, 힌트와 또 이렇게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니 더더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김영구 전문가의 오늘 이 시간 히든주 공개가 가능합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김진 전문가의 또 히든주인데요. 역시나 뭐 앞서서 말씀하신 업종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기업이실지 좀 들어볼까요? 예, 상관없고요. 연관이 네, 없으세요. 오히려 네, 반도체 2차 전지는 쪽과 아니네요. 그렇죠. 네. 예, 반도체 쪽과 관련이 있는 업체입니다. 네네. 제가 이 회사를 소개시키려면 어떻게 소개시키려고 했냐면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가지고요. 이제 막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인이라고 칭하는 기업은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요? 네, 먼저 그 테슬라의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리마인드 해드려야 제가 처음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뭐 너무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테슬라는 그 단순 그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요, 미래 첨단 테크 산업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 모두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뭐 또 다른 사업 분야인 그 에너지 부분은 오늘은 논의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히든 종목은요, 바로 이러한 테슬라의 포트폴리오에 모두의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옵티머스, 그리고 AI 서버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PC, BJ라고 하는 AI 반도체 기판, 그리고 MLCC 등의 주요 공급사입니다. 지난 7월에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그 23조 규모의 그 파운드리 계약으로 인해서요, 이 히든 기업의 테슬라양 매출이 장기적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구글, 메타, 아마존 등 핵심 그 이런 기업들의 AI 반도체 기판을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급을 살펴보면요, 최근 한 달간의 외국인이 무려 2천억 원 이상 동사 주식을 거의 쓸어 담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1,600억 원 이상 쌍끌이 매수가 집중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 기관 모두 이 히든 종목의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봉인데요.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 등 다양한 이슈와 함께 작년 7월 고점을 돌파하면서 3년 내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업황 및 성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요, 2021년 1월에 기록했던 역사적 최고가까지도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접근 전략은요, 최근 일단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이격도가 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좀 그 쉬어가는 타이밍, 즉 눌림에서 진입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는 17만 원 중반 가격대부터 16만 원 중반 가격대까지 3분할로 이렇게 나눠서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 단기는 19만 5천 원, 2차는 역사적 최고가였던 22만 3천 원까지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그 이상 새로운 신고가 영역까지 충분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대되는 모멘텀이나 주가 추이나 점점 더 궁금증이 높아져만 갑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송이 끝난 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김영구 전문가가 함께하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